폐암 3기 진단을 받은 날, 남편은 이혼 서류를 내밀었고 그의 애인은 우리 집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30년간 바친 제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암과 배신 앞에서 무너졌던 제가 어떻게 제 인생을 되찾았는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미자입니다. 올해로 65이 되었고 긴 세월을 한 남자의 아내로 한 아이의 어머니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바친 그 시간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저는 폐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입에서 암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남편이었습니다. 그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나 하는 생각뿐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울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얀 벽에 걸린 시계가 마치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30년이란 세월이 흐른 지금 나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 터덜터덜 힘없는 발걸음으로 병원을 나온 후 잠시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지만 제 마음은 한없이 차가웠습니다. 손에 든 진단서를 바라보며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그런데 남편은 바쁘다며 전화를 급히 끊었습니다. 요즘 들어 그이는 바쁘다며 대화를 잘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한 달 전부터 남편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지요. 늦은 귀가, 주말 출장, 그리고 가끔 옷에서 맡아지는 낯선 향수 냄새. 결혼 30년 차 부부의 감각이라 할까요? 남편의 행동에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들었지만 그냥 제 노파심이라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다 문득 남편을 만났던 그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1988년 25살에 저는 간호대학을 갓 졸업한 신참 간호사였습니다. 그해 겨울 교통사고로 실려온 환자가 바로 남편이었죠. 당시 그는 대학원에서 건축을 공부하던 청년이었습니다. 깁스를 한 팔로도 설계도를 그리던 그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 모습이 멋져 보였기에 유독 잘 챙겨졌고 호감이 생긴 저희는 연애를 한 후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초기 저희는 정말 가난했습니다. 반지하 단칸방에서 시작했던 신혼생활, 남편의 건축사무소 창업을 위해 제 월급을 고스란히 모았던 시간들, 그리고 딸 수진이를 키우며 야간 근무까지 했던 날들. 물론 쉽지 않은 삶이었지만 모두 사랑으로 견딜 수 있었습니다. 미자야, 내가 성공하면 평생 호강시켜 줄게. 조금만 참아. 남편은 늘 그렇게 말했고 저는 그 약속을 믿었기에 제 청춘을 모두 바쳤습니다. 마침내 남편의 건축사무소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큰 프로젝트들이 들어왔고 회사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럴수록 남편은 더 바빠졌고 저는 집안과 딸아이를 돌보느라 제 경력을 포기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또래 사람들은 가부장적인 부분이 많으니 말입니다. 저 또한 남편이 성공하는 것이 곧 우리 가족의 행복이라 믿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남편의 성공 뒤에는 언제나 제 희생이 있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도 남편의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 때문에 가보지 못했던 그날, 어머니는 결국 제 얼굴도 보지 못한 채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도 저는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한참 과거 일을 생각하다 보니 집 앞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지만 텅 빈 집안에 제 발소리만 울렸습니다. 30년간 살아온 공간인데 마치 처음 방문한 곳처럼 서늘하게 느껴지기만 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진단서를 내려다보는데 남편의 서재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집에 온 건가? 그런데 이 시간에 집에 있을 사람이 아니었기에 이상했죠. 남편은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이었거든요. 혹시 내가 전화해서 병원에 있다고 했을 때 걱정되어 집에 온 걸까? 그 생각이 들자 잠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서재 문을 열려던 순간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자기, 오늘은 꼭 와야 해. 기다리고 있을게. 그건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달콤하고 애교 있는 제게는 너무나 낯선 목소리였죠. 그 목소리에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서재 문이 갑자기 열리며 남편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 놀람이 스쳤지만 곧 무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구랑 통화하는 거야? 회사 직원이야. 프로젝트 때문에. 남편의 하는 말은 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제 병 얘기부터 해야 했으니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의사 선생님에게서 들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폐암 3기라 항암 치료가 필요해.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놀라움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현실적인 질문들 뿐이었습니다. 보험은? 치료비는 얼마나 들어? 남편의 말을 듣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에게 저는 더 이상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쩌면 오래전부터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참으며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보험으로 일부 처리되고 나머지는 내가 모아둔 돈으로 할 거야. 제 말에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알았어라는 말만 남기고 다시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제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암 투병도 걱정이었지만 그보다 더 가슴을 무너뜨리는 건 남편의 배신이었죠. 새벽녘에 들어온 남편은 평소와 다르게 샤워를 하고 나서야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여전히 낯선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나고 있었습니다. 그게 제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죠.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한 후 용기를 내어 그의 서재를 살펴보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평소보다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들이 있었고 서랍을 열자 낯선 오피스텔 계약서가 나왔습니다. 계약자 이름은 정소라였고 그 옆에는 남편과 젊은 여성이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해변에서 촬영된 것 같았고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 웃음이 제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무너지는 마음을 부여잡고 휴대폰을 들었고 가장 의지하는 친구 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순이는 간호사 시절부터 함께 해온 친구였습니다. 순이야, 너무 힘들어. 좀 만날 수 있을까? 미자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안 좋네. 폐암이래. 그리고 그이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고 곧 순이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장 집에서 나와. 내가 데리러 갈게. 1시간 후 저는 카페에서 순이를 만났고 모든 것을 털어놓자 순이의 눈에 분노가 어렸습니다. 순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남자 가만두면 안 돼. 네가 평생 바친 것들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지게 놔둘 순 없어.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도 무언가 차갑게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분노 아니면 결심,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순이의 말을 들은 저는 마음을 단단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순이야, 난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야. 이렇게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암과 싸워야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30년을 배신한 남편과 그 여자에게 제 몫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처연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냉정함이 온몸을 감싸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남편이 가방을 싸고 있었습니다. 3일간 지방 출장이야. 금요일에 돌아올게. 출장이라고 했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러 가는지를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저의 차가운 말에 남편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언제 돌아오는지, 어디를 가는지 물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런 아내는 없습니다. 이제 남은 건 자신의 몫을 되찾으려는 한 여자뿐입니다. 남편이 현관문을 닫고 나가자 저는 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컴퓨터,
서랍, 금고까지. 남편이 없는 이 시간을 사용해 남편의 모든 비밀을 파헤칠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찾아낸 것들은 제 예상보다 훨씬 끔찍했습니다. 단순한 불륜을 넘어 회사 자금 횡령, 제 명의를 도용한 부동산 거래, 그리고 해외 계좌로 빼돌린 거액의 돈. 서류를 한쪽으로 모아놓은 후 창가에 서서 어두워진 밤하늘에 떠있는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제 인생, 제 자존심, 그리고 제 재산, 모든 것을 되찾아 오겠다고 말입니다. 남편이 돌아오기 전 제가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이가 저를 버리기 전에 제가 먼저 모든 것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저는 웃으며 그를 보내줄 것입니다. 그가 제게서 빼앗아 간 모든 것을 되찾은 후에 말이죠. 한참 생각하고 있을 때 어둠 속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박순이었습니다. 미자야, 그 여자에 대한 정보를 찾았어. 이름은 정소라, 나이는 42세. 그리고 이 여자, 이번이 처음이 아니래. 순이의 말에 손에 쥔 휴대폰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저도 제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으니 말입니다. 남편이 출장이라며 집을 나간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침대 옆 시계는 아침 6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저는 이미 2시간 전부터 깨어 있었습니다. 잠은 제게 더 이상 찾아오지 않는 사치가 되어버렸거든요. 창밖으로 새벽빛이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고 가을의 차가운 공기가 온 집안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부스럭거리며 거실로 나온 저는 소파 위로 시선이 옮겨졌습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남편의 서재를 뒤지며 찾아낸 서류들이 소파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불륜의 증거를 넘어 재산을 빼돌린 흔적들까지. 30년 동안 믿고 살았던 남자가 제 등 뒤에서 저지른 배신의 증거들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구는 벌써 출근 준비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원래 간호사였지만 지금은 요양변보호사 자격증을 딴 후 제가 센터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순이야, 오늘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어제 발견한 것들이 있는데. 미자야, 괜찮아? 목소리가 안 좋네. 내가 퇴근하고 바로 갈게. 고마워. 정말 고마워. 통화를 끊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습관처럼 남편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다 문득 멈춰 섰습니다.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쓰라리게 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사라지자 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른 채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병원에 가야 한다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폐암 3기. 아직도 그 말이 제 귀에 생생했습니다. 당장 해야 할 일이 많았지만 치료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암보다 더 아픈 것은 남편의 배신이었습니다. 몸의 병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오전에 병원에 가서 항암 치료 일정을 잡았습니다. 의사는 상태를 보더니 다음 주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제게 희망적인 말을 건넸지만 그의 눈빛에서 저는 불안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차분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전화가 울렸습니다. 남편이었고 화면을 만지며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미자야, 괜찮아? 병원은 갔어? 마치 정말 걱정하는 것처럼 들리는 그의 목소리가 가증스러웠습니다. 그의 가식적인 관심이 오히려 더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응, 다음 주부터 항암 치료 시작해. 그래. 내일 저녁에 돌아갈게. 힘들면 누워있어. 전화를 끊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이중적인 그의 태도가 이제야 선명하게 보였으니까요. 아내에게 걱정하는 척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여자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는 길, 갑자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러서 고개를 돌리자
우리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가 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경비원 아저씨는 저희 부부와 친했던 만큼 조심스러운 얼굴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최근에 우리 집에 젊은 여자가 자주 드나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남편이 없을 때면 그 여자가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간다는 것을 말입니다. 심지어 어제도 그 여자가 다녀갔다는 경비원 아저씨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출장이라고 나간 바로 그날 그 여자가 우리 집을 드나들었다는 사실이 제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얼마나 뻔뻔한 짓인지 아파트 현관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가면 또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두려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저번과 달리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집안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거실, 부엌, 방.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집, 제 침대에서 그들이. 그 생각이 딱 떠오르자 화장실로 뛰어가 구역질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도 쓰린 위액만 올라왔고 거울 속 제 모습은 창백하고 지쳐 보였죠.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더 이상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분노가 눈물을 대신 차올랐거든요. 그날 오후 순이가 도착했습니다. 친구는 제 모습을 보고 놀란 듯 했지만 말없이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어제 찾아낸 서류들과 오늘 알게 된 사실들을 설명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내 침대에서 그들이. 이런 개자식이. 미자야, 울지 마. 우린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야. 순이는 핸드백에서 노트북을 꺼내더니 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가 찾아낸 정소라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순이는 주변에 아는 사람이 많았기에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알아본 겁니다. 정소라, 42세, 2번의 이혼 경력이 있으며 첫 번째 남편은 그녀와 결혼한 지 3년 만에 회사가 파산했고, 두 번째 남편은 그녀와 이혼한 후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은 그녀가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기혼 남성들에게 접근해 재산을 빼돌렸다는 소문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자, 너희 남편만 노린 게 아니야. 계획을 가지고 접근한 것 같아. 그럼 그이도 그저 그녀의 또 다른 먹잇감인 거네. 아마도. 하지만 그건 네 남편을 변명해주진 않아. 그도 똑같은 가해자야. 순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이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피해자가 아니라 그도 똑같은 배신자였습니다. 단지 그 여자에게 이용당했을 뿐이죠. 순이는 제게 법률적인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그녀의 조카가 변호사라서 대충 제가 할 수 있는 증거 수집부터 이혼 소송, 재산 분할까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혼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파. 당연하지. 30년이잖아. 하지만 미자야, 이제 너가 해야 하는 건 네 몫을 되찾는 거야. 순이의 말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아직도 낯설게 느껴졌거든요. 30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끝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순이 말이 맞았기에 행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사라진 후 그 여자와 그이에게 자신의 것을 남기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순이가 돌아간 후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없을 때 찾아왔을 그녀의 흔적을 지우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의 옷장을 열어 그의 양복과 셔츠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몇몇 셔츠 컬러에서 립스틱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예전에는 눈치채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 거였죠. 저는 그의 가방 주머니도 확인해 봤습니다. 신용카드 영수증에는 고급 레스토랑, 호텔 그리고 주얼리 샵의 기록들이 가득했습니다. 제게는 한 번도 사주지 않았던 값비싼 선물들을 그녀에게는 아낌없이 퍼부었던 겁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그날의 밤이 깊어만 갔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는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전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 순수했던 눈빛, 진심 어린 약속들, 그것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그런 것들은 없었던 걸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짐을 챙겼습니다.
잠시 딸 수진이의 집에 머물기로 했거든요. 아직 딸에게는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폐암에 걸렸고 항암 치료를 위해 잠시 그곳에서 지내고 싶다고만 했죠. 수진이는 기꺼이 동의했고 오히려 자신이 직접 모시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엄마가 택시 타고 갈게. 넌 애들 학교 보내야지. 아니에요. 엄마, 제가 데리러 갈게요. 애들은 남편이 학교 데려다 줄 거예요. 수진이는 항상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너무 착했고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컸거든요. 그런 딸을 생각하니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을 딸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짐을 다 싸고 현관에 앉아 수진이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현관문 열쇠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문을 바라보니 남편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보아하니 하루 일찍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미자야, 왜 짐을 싸고 있어? 수진이 집에 좀 다녀올 거야? 치료 때문에. 그이는 저의 말에 의심스러운 눈길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불안함이 서렸습니다. 아마도 제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았죠. 갑자기 왜? 내가 있잖아. 내가 돌봐줄게. 그 말에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남자가 진심으로 저를 돌보겠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수진이가 보고 싶어. 걔도 엄마가 보고 싶대. 며칠만 다녀올게. 그 순간 남편의 전화가 울렸고 그이는 서둘러 전화를 받더니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수진이가 도착했을 때 남편은 아직 발코니에서 통화 중이었습니다. 아버지는요? 발코니에서 통화 중이야. 수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발코니로 향했지만 곧 얼굴이 굳은 채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가요. 차 안에서 수진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집을 한참 벗어난 후에야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통화하는 거. 여자였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딸에게까지 이런 상처를 주었으니까요. 그때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진아, 아버지가 자기야, 걔 가면 바로 와 이러는 거 들었어요. 엄마를 걔라고 부르더라고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의 배신이 이제는 딸에게까지 상처를 주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눈물이 고인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다 말해줄게. 그렇게 저는 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암 진단부터 남편의 외도, 그리고 제가 발견한 모든 증거들까지. 수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제 이야기를 들었고 마지막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버지한테 당하기만 하면 안 돼요. 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라 딸과 친구 순이가 있었고 제 편에서 도와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저는 제 인생을 되찾을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의 거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야. 남편에 대한 미련도 30년 세월에 대한 망설임도 이제는 없어. 제게 남은 차갑고 냉정한 결심뿐이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고 화면을 보니 남편이었죠. 전화를 받지 않고 그대로 두었더니 잠시 후 메시지가 왔습니다. 미자야, 왜 전화를 안 받아? 걱정돼서 그래. 빨리 집에 돌아와. 네가 필요해. 메시지를 읽고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 와서 제가 필요하다니. 그 여자가 잠시 바빠서 그런 걸까? 아니면 제가 무언가를 알아차렸다는 것을 눈치채고 상황을 수습하려는 걸까? 순간 핸드폰이 다시 울려 화면을 바라보니 순이었습니다. 미자야, 내가 그 정소라라는 여자의 전 남편을 찾았어. 그와 꼭 만나봐야 할 것 같아. 순이의 말에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어제보다 훨씬 단단해진 느낌이었죠. 어젯밤 순이가 전해준 소식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소라의 전 남편을 찾았다는 것, 그리고 그를 만나야 한다는 것. 소파에서 일어나 손을 뻗어 탁상 위에 약병을 집었습니다.
약을 다 먹고 물 한 잔을 마신 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잠시 후 시간이 지나자 수진이가 부엌으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딸은 저를 보자 밝게 웃어주었지만 그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잘 주무셨어요? 아침 드세요. 고마워, 우리 딸. 식탁에 앉아 수진이가 내어준 죽을 한 숟갈 떠먹자 담백하고 따뜻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조용한 아침 시간, 딸과 단둘이 마주 앉아 있으니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오늘 순이가 알려준 사람을 만나볼 생각이야. 수지는 잠시 눈썹을 찌푸리더니 고민하는 듯 했어요. 상간녀의 전 남편을 만난다는 게 걱정되는 모양이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침을 먹고 준비를 마친 후 순이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순이는 이미 약속 장소로 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강남의 조용한 카페, 거기서 정소라의 전 남편 최지훈 씨를 만나기로 했다는 겁니다. 택시를 타고 약속 장소로 향하는 동안 마음속으로 그와 나눌 대화를 정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의 도움을 얻을 수 있을지,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하자 순이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순이 옆에는 중년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최지훈 씨였던 거예요. 40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예전에는 꽤 준수했을 법한 얼굴이었지만 지금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깊게 패인 눈가의 주름과 살짝 구부정한 어깨가 그동안의 고통을 말해주는 듯했습니다. 순이는 저에게 최지훈 씨를 서로 소개했습니다. 최지훈 씨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저와 비슷한 상처의 흔적을 읽을 수 있었죠. 최지훈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5년 전 그는 성공적인 무역회사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때 정소라를 만났고 첫눈에 반해 결혼했다고 했죠. 처음에는 행복했지만 결혼 2년 차부터 이상한 징후들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회사 자금이 불명확하게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그의 개인 신용카드에도 이상한 결제 내역이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는 아내가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회사는 부도 위기에 처했고 그가 아내에게 이 사실을 추궁했을 때 그녀는 이미 모든 증거를 없애고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당시 그녀가 이미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었고 최지훈 씨는 그 남자가 바로 제 남편이라고 했습니다. 최지훈 씨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남편이 정소라와 만난 시기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다는 사실에 몸이 떨려왔죠. 최지훈 씨는 서류 가방을 열어 몇 가지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정소라의 비리 증거들로 법정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상당히 구체적인 자료들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정소라와 남편이 주고받은 이메일 출력물, 호텔 영수증, 그리고 몇 장의 사진까지 있었습니다. 이걸 왜 법정에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최지훈 씨는 쓴웃음을 지으며 그때 그는 너무 무너져 있었고 변호사도 제대로 선임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소라는 최고의 변호사들을 고용했고 그의 증거들은 불법적으로 취득했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재산을 잃고 회사도 파산했다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니 제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최지훈 씨는 제게 그의 모든 자료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는 이제라도 자신의 전 아내와 제 남편이 응당한 대가를 받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수의 불꽃이 아니라 정의를 바라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와 순이와 함께 돌아오는 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최지훈 씨의 자료들은 제 가방 속에 있었지만 그 무게는 단순한 종이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0년 결혼 생활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제가 언제 집에 돌아올 것인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집에 들를 것이라고 대답했고 제 말에 남편은 안심한 듯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와 있었죠. 아마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미자야, 어디 있었어? 왜 전화도 안 받고 너무 걱정했어? 그의 목소리에 담긴 가식적인 걱정이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수진이네 있었어? 치료 때문에 마음이 복잡해서. 그 말에 남편은 안도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내가 할 말이 있어. 그가 꺼낸 것은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종이 위에 인쇄된 협의 이혼 신청서라는 글자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제가 암에 걸린 이 상황에서 저를 버리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미자야, 우리 서로 힘들게 하지 말고 조용히 헤어지는 게 어떨까 싶어. 네가 아프니까 내가 다 책임질게. 치료비도 대주고. 그의 말은 계속 이어졌지만 제 귓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분노만이 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 제가 가장 힘들 때 저를 버리려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현관 벨 소리가 울렸고 남편이 문을 열자 정소라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고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곧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 여기 계셨군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정소라는 거실로 들어와 마치 이 집의 주인인 양 자연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어색하게 서 있다가 그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미자야, 이 사람이 정소라 씨, 내 회사 일을 많이 도와준 사람이야. 그의 뻔뻔한 거짓말에 화가 치밀었지만 놀랍게도 제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그들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김미자 씨, 이렇게 뵙게 되어 정말 유감이에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사장님과 저는 서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녀의 말에 남편은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해 놓은 듯했습니다. 이혼 합의서 그리고 제 앞에 당당히 나타난 정소라까지. 저희가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지 아신다면 이해해 주실 거예요. 당신도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녀의 말이 제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미소까지 지었습니다. 그들은 제 반응에 조금 당황한 듯했습니다. 그래요. 이해해요. 제 말에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이혼 합의서를 집어들었습니다.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니 재산분할 항목에는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모은 재산이 모두 남편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자야, 서명하면 끝이야. 그러니 치료비는 내가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마. 남편의 말에 정소라가 살짝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마도 치료비 이야기는 그들의 계획에 없었던 것 같았죠. 하지만 곧 그녀도 친절한 청미소를 지었습니다. 잠시 서류 좀 검토할게요. 그리고는 서랍에서 도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결혼 첫날 남편이 선물해 준 것으로 30년 동안 모든 중요한 서류에 이 도장을 찍어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도장을 들어 올렸고 그들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30년 세월이 이렇게 끝나는군요. 물론 법원에서 재산 분할은 별도로 청구할 거예요. 뭐, 여기 재산분할 항목에 해당 사항 없다고 되어 있잖아. 법적으로 30년 결혼 생활 동안의 재산은 공동재산이에요. 이 서류는 단지 이혼 의사 확인일 뿐이죠. 제 말에 남편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무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소라는 참을성 없이 제 손길을 쫓고 있었고 저는 도장을 이혼 서류 위에 찍었습니다. 이제 끝났네요. 당신들 뜻대로 됐어요. 남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상간녀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는데 마치 오랜 싸움에서 이긴 것처럼 기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 집에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현관문 쪽으로 걸어가며 저는 마지막으로 그들을 돌아보았습니다. 행복하세요. 두 분 다요. 그들은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고단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순순히 물러나는 것이 의외였던 모양입니다.
집을 나서는 순간 제 입가에 또 다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마 그들은 알지 못했을 테지요. 제가 웃으며 도장을 찍은 이유를, 그리고 그 도장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차 안에서 휴대폰을 꺼내 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이야, 끝났어. 이제 시작하자. 정말 도장 찍었어? 응.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는데 마치 제 마음처럼 깨끗하고 단단해진 하늘이었습니다. 수진이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에는 앞으로의 계획이 하나씩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최지훈 씨에게서 받은 자료들, 그리고 제가 몰래 준비해온 증거들.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가 웃으며 찍은 도장이 그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혼 동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한 첫 번째 단계였으니까요. 아파트 로비에 도착하자 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왜 웃고 계세요? 괜찮아, 수진아. 이제 정말 괜찮아.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아침 7시 수진이네 집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제가 계획한 복수의 시작이 될 날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던 날이었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마주했습니다. 항암 치료 첫 주기를 시작한 뒤로 얼굴은 조금 더 창백해졌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와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어느 때보다 강인했습니다. 더 이상 약한 모습으로 살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수진이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순이의 조카인 정 변호사와 수차례 만나며 모든 증거와 법적 절차를 준비해왔습니다. 최지훈이 건네주었던 자료, 제가 몰래 수집한 증거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혼 서류에 제가 몰래 추가한 단서 조항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하자 순이도 이미 와 있었습니다. 순이는 저를 보자마자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미자야, 오늘 준비됐어? 응, 모든 준비 끝났어. 정 변호사는 책상 위에 서류들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오늘의 계획을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타겟은 이대현의 건설회사였습니다. 남편은 지난 3년간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유용하고 세금 포탈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제 손에 있었기에 정 변호사는 국세청에 제출할 세금 포탈 신고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접수가 완료되었고 초기 검토 단계를 통과했다고 했습니다. 세무조사는 신고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약 2에서 3주 내에 시작될 것이라고 했지만 다행히 증거가 명확하여 일정이 당겨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타겟은 정소라였습니다. 최지훈 씨에게서 받은 자료와 제가 수집한 증거들로 그녀가 저지른 사기 행각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신고도 지난주에 접수되었고 제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은 흔적도 발견했기에 담당 형사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우선적으로 수사를 시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 문제였습니다. 남편은 모든 재산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결혼 25주년 때 남편이 제게 선물한 강남의 상가 건물, 그 건물의 등기부등본에는 제 이름이 공동 소유자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30년 결혼 생활 동안 형성된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변호사의 설명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제 시작하시겠습니까? 네, 시작합시다. 정 변호사는 전화기를 들어 간단히 통화를 했습니다. 이제 모든 계획이 실행에 옮겨질 시간이 된 거였죠. 수진이와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남편의 회사로 향하는 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감정들이 꿈틀거렸습니다. 지난 세월을 생각했더니 금방 남편의 회사 앞에 도착했지만 아직 국세청 조사관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 변호사가 알려준 대로 이미 회사에는 세무조사 예정 통지서가 발송되었을 것입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남편에게는 큰 충격일 터였습니다. 저와 수진이가 차 안에서 커피를 마시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에게 경찰에 전화가 걸려온 거였죠. 엄마, 경찰이 정소라 관련 수사에 착수했대요. 지금 경찰관한테 연락받았어요. 고마워, 우리 딸.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한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한 것 같았지만 정소라의 체포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수사가 진행되고 혐의가 명확해지면 소환장이 발부되고 그 이후에야 구속 여부가 결정될 테니까요. 저는 회사에서 시간을 조금 더 보낸 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당장 극적인 변화가 있진 않겠지만 법의 수레바퀴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인내심을 갖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로부터 약 3주 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신문과 뉴스에 남편의 건설회사가 대규모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또한 정소라도 사기 혐의로 경찰에 소환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남편의 모습을 뉴스 화면으로 보는 순간 가슴 한 구석이 아려왔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저 제 몫을 되찾으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약 한 달 후 정소라가 구속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수의 사기 혐의와 함께 제 명의 도용 혐의도 포함되어 있었다면서 말해요.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살던 그녀가 이제는 구치소에 수감된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상상하니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짜릿한 통쾌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 저는 남편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얼마나 강해졌는지를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마침 그날 오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죠. 그의 목소리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절박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미자야, 큰일 났어. 회사에 세무조사가 나왔어. 모든 자료를 가져갔어. 그래? 안 됐구나. 뭐, 미자야, 이거 심각해. 누가 신고했대? 내가 누굴 의심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야? 순간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무슨 소리야? 내가 신고했어. 네가 회사 돈을 빼돌리고 세금을 탈세한 증거를 모두 가지고 있었거든.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아마도 충격을 받은 것 같았지요. 미자야, 너 이러면 안 돼. 우린 30년을 함께 살았잖아. 맞아, 30년이지. 그 30년 동안 내가 얼마나 널 믿고 사랑했는지. 그런데 넌 날 버렸어. 내가 암에 걸렸을 때 넌 날 버렸어. 미자야,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의 말에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늦었어. 이제 모든 게 끝났어. 그리고 하나 더 알려줄게. 네 애인 정소라, 그 여자도 경찰에 잡혀갔어. 사기죄로.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강남 상가 건물 네 명의로만 알고 있었지? 사실은 공동명의야. 그건 내 실수였어. 실수가 아니야. 그땐 정말로 날 생각했던 거겠지? 그 마음만은 고마워. 남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이제 난 내 인생을 살 거야. 너도 네 인생 살아. 다만 네가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은 져야겠지?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지는 기분이 들었던 거였어요. 그날 저녁 식탁에 앉아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하는데 뉴스에서 남편의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아 수백억 원대의 탈세 혐의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또한 유명 갤러리스트라고 자칭하던 정소라가 여러 건의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남편은 뉴스를 보며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직 사위는 모든 상황을 자세히 알지 못했거든요. 수진이가 남편에게 상황을 조용히 설명해주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베란다에 나가 밤하늘을 바라보았는데 별들이 반짝이는 모습이 왠지 모르게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마치 제 인생도 이제 새롭게 빛나기 시작한 것처럼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변호사를 통해 접촉해왔다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정 변호사는 남편의 제안을 전해주었는데 남편은 모든 재산을 저에게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형사고발만 취하해달라는 것이었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법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정의예요. 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에는 존경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처음 보는 번호라서 받아보니 정소라 씨였습니다. 아마도 구치소에서 전화를 해온 것 같았죠. 미자 씨, 당신이 모든 일을 했다고요? 네, 맞아요. 왜 이러는 거예요? 당신은 이미 이혼에 동의했잖아요. 동의한 건 맞아요. 하지만 그건 단지 시작이었을 뿐이에요. 당신이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거든요. 난 그저 사랑을 찾았을 뿐이에요. 사랑? 당신이 찾은 건 사랑이 아니라 돈이었죠? 최지훈 씨에게 했던 것처럼요. 최지훈을 어떻게 알아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이제 와서 변명은 소용없어요. 당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때예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끝나야 한다는 사실이 조금 슬펐을 뿐입니다. 씁쓸한 마음으로 항암 치료를 마치고 나오는데 병원 입구에 남편이 서 있었는 게 보였습니다. 그는 제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죠. 그런데 자신감 넘치던 건설회사 사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고 지친 노인의 모습만 남아있더군요. 미자야, 왜 왔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너무 늦었어. 나를 용서해줘, 제발.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에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그저 담담하게 그를 바라볼 뿐이었죠. 용서는 시간이 지나면 할 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다시 돌아갈 순 없어.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났어. 그래도 내가 도와줄게. 네 치료비도 내가 다 낼게. 필요 없어. 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이제 그만 가. 남편은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30년 전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순수했던 청년은 이제 어디로 사라진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이제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습니다. 비록 암과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 저는 제 인생의 주인으로 당당히 서 있었으니 말입니다. 수진이네 집에 도착하자 손주들이 반갑게 달려왔고 손주들의 순수한 웃음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덮였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걸까? 아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암이라는 시련이 아직 남아있지만 저는 이제 두렵지 않았거든요. 저는 충분히 강해졌으니까요. 그리고 내일은 또 다른 날이 밝아올 테니까요.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흘렀고 병원 검사실 의자에 앉아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지난 6개월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빠르게 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새삼 실감했습니다. 항암 치료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죠. 머리카락이 빠지고 온몸이 쑤시고 밥 한 숟가락 넘기는 것조차 힘들었던 날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을 수진이와 손주들 그리고 순이의 도움으로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차 항암 치료가 끝난 후 중간 검사 결과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저를 불렀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견뎌왔는지 그 누구도 모를 테니 말이에요. 주치의 선생님 앞에 앉자 선생님은 검사 결과를 말해주셨습니다. 다행히도 종양이 이전보다 약 30% 정도 줄어들어 희망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죠.
완치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치료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의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항암 치료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하셨지만 이 작은 희망의 빛은 제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병원을 나서자 수진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제 표정만 보고도 좋은 소식임을 알아챘는지 달려와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좋은 소식이죠? 응, 많이 좋아졌대. 딸의 품에 안겨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자 지난 시간의 고통을 씻어내는 눈물이었죠. 병원에서 나와 수진이와 함께 공원으로 향했고 이제 막 꽃이 피기 시작한 벚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잠시 봄날의 따스함을 만끽했습니다. 아, 지난 6개월간 제 인생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세금 포탈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죠. 회사는 부도가 났고 그가 그토록 아끼던 사회적 지위와 명예는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정소라는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남편과의 재산 문제는 생각보다 수월하게 정리되었는데 강남의 상가 건물은 제 명의로 완전히 이전되었고 이혼 과정에서 숨겨놓았던 재산의 일부도 제게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경제적으로도 자립할 수 있게 된 거였죠.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우리 집에 사실 거예요? 아니, 이제 엄마 집을 구할 거야. 너희에게 부담 주기 싫어. 수지는 섭섭한 듯 눈썹을 찌푸렸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은 제 독립을 존중해 주었고 그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순이는 제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주말에 만나자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작은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수진이네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라 손주들을 자주 볼 수 있으면서도 제 공간을 가질 수 있는 곳이었죠. 새 집에 들어서는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65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의 내 집을 갖게 된 겁니다. 30년간 살았던 집의 물건들은 거의 가져오지 않았고 거의 새로 장만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새로운 물건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녁이 되자 저는 새 집의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때 문득 전화벨이 울렸고 모르는 번호라 여보세요 하고 받았습니다. 미자야, 나야. 바로 남편의 목소리였죠. 그 순간 심장이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를 본 것은 3개월 전 법정이었거든요. 무슨 일이야? 그냥 네가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서 수진이한테 전화번호 받았어. 난 괜찮아. 암도 많이 좋아졌고 새 집으로 이사했어?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안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죠. 미자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고마워. 당신은 어떻게 지내? 그럭저럭 작은 월세 방에서 살고 있어. 건설 일은 이제 못하고 작은 철물점에서 일하고 있어. 그의 말에 마음 한 구석이 아려왔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30년을 함께한 남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는 제 인생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추억일 뿐이었습니다. 잘 지내. 건강 조심해. 너도 행복하게 살아. 전화를 끊고 나니 묘한 평화로움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베란다에 나가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밤의 별들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고 문득 지난날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에게 모든 것을 바치며 살았던 그 시절, 자신의 욕망과 꿈을 포기했던 그 시절,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배신의 아픔, 암과의 싸움, 그리고 그것을 이겨낸 과정. 모든 것이 제 인생의 소중한 한 페이지가 되었으니요. 이제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직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을 온전히 제 자신을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여행도 가고
새로운 취미도 찾고 좋은 사람들과 교류하며 살고 싶더군요. 인생은 우리가 넘어질 때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지 않을 때 끝난다. 문득 그 말이 생각나더군요. 저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강하고 단단해진 모습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기에 앞으로의 날들이 기대되었죠. 비록 암이라는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충분히 강해졌으니까요. 내일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도전, 그리고 새로운 행복이 기다리고 있겠죠.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67살 김명자 씨는 김미영이라는 소중한 딸이 있었습니다. 미영이는 명자 씨의 늦둥이로 명자 씨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혼신의 힘을 다해 키운 딸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딸을 키운 명자 씨에게 미영이는 삶의 전부나 다름없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착했던 미영이는 명자 씨의 자랑이자 희망이었습니다. 그런 미영이가 30대 초반이 되었을 때 박준호라는 남자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미영이가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말했을 때 명자 씨는 기쁨과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기쁜 건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해할 수 있다는 것이었고, 걱정되는 건 혹시 좋지 않은 사람을 만나 상처받을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준호 씨를 처음 집에 데려왔을 때의 일을 명자 씨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봄비가 내리는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명자 씨는 딸의 남자친구를 맞이하기 위해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았지만 딸이 좋아하는 사람이니만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처음 집으로 온 준호 씨는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자 씨 마음에는 걸리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눈빛에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고 딸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깊은 사랑보다는 계산적인 무언가가 엿보였기 때문입니다. 미영아, 그 남자 정말 괜찮은 거니? 엄마가 보기엔 뭔가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데. 명자 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세상을 살아온 경험으로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긴 명자 씨였지만 딸 앞에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준호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줘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미영이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을 만났다고 믿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명자 씨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은 기뻤지만 동시에 불안감이 계속 엄습해왔습니다. 그래도 엄마 눈에는 뭔가 계산적으로 보여. 너를 대하는 태도에서 사랑보다는 다른 것이 앞서는 것 같아. 명자 씨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내심으로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준호 씨가 미영이와 대화할 때의 표정, 집안 상황을 살피는 눈빛, 그리고 명자 씨를 대하는 미묘한 태도에서 뭔가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준호 씨는 정중하게 행동했지만 명자 씨는 예비사위의 행동 하나하나를 예리하게 관찰했습니다. 예비사위는 음식을 먹을 때도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보며 집안 살림살이를 평가하는 듯한 시선을 보냈고, 미영 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는 명자 씨에게 직업이나 경제적 상황에 대해 은근히 탐색하는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준호 씨가 돌아간 후 명자 씨가 미영이에게 말해봤지만 미영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행복하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준호 씨와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해요. 미영이는 어머니의 걱정을 이해하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믿고 싶어 했습니다. 명자 씨는 딸의 이런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사랑의 눈이 먼 딸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이때 명자 씨의 오랜 친구 최영희 씨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영희 씨는 명자 씨와 40년 넘게 친구로 지낸 사이로 명자 씨가 미영이를 혼자 키우는 동안 많은 도움을 준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영희 씨는 명자 씨보다 2살 위로 인생의 선배이자 든든한 조언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명자야, 네가 아무리 걱정되더라도 미영이가 선택한 사람이잖아. 일단 믿어보자.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 진심이 드러날 거야. 영희 씨의 말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아들딸을 키우면서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명자 씨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영희야,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건가 싶기도 하고. 미영이 행복하면 그것만으로도 좋게. 명자 씨는 친구의 조언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걱정은 뒤로 미뤄둘 수 있었습니다. 그래, 그리고 혹시 정말 문제가 생기면 그때 네가 나서면 되잖아. 미영이도 이제 어른이니까 스스로 판단할 거야. 영희 씨는 명자 씨를 달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명자 씨의 직감이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미영이의 선택을 존중해 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몇 달간의 교제 끝에 준호 씨가 미영이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미영이는 기쁜 마음으로 어머니에게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준호가 저에게 프로포즈 했어요. 우리 결혼하기로 했어요. 미영이의 얼굴은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축하한다. 미영아, 엄마도 기뻐. 명자 씨는 딸의 행복을 위해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명자 씨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준호 씨와 그의 가족들이 결혼 준비에 대해 보이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명자 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알면서도 혼수나 예단에 대해 은근히 부담을 주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결혼식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명자 씨는 복잡한 마음을 억누르고 딸의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도 딸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혼수도 정성껏 준비하고 결혼식장도 예쁘게 꾸몄습니다. 미영아, 오늘 정말 예쁘다. 엄마가 봐도 천사 같아? 결혼식 당일 아침, 명자 씨는 미영이를 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혼자 키운 딸이 이렇게 예쁜 신부가 되어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된다니 감개무량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미영이도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이 가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고생은 무슨, 네가 행복하게 사는 게 엄마 소원이야. 준호와 행복하게 살아. 명자 씨는 딸을 꼭 안아주며 축복의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명자 씨는 사돈 식구들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사돈들은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뭔가 명자 씨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명자 씨를 은근히 깔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영희 씨가 명자 씨를 위로했습니다. 명자야, 너무 신경 쓰지 마. 중요한 건 미영이 행복이야. 맞아. 영희야, 오늘은 우리 미영이 날이니까 기쁘게 생각해야지. 명자 씨는 불쾌한 기분을 억누르고 딸의 행복한 하루를 위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문제의 조짐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미영이의 표정에서 뭔가 어두운 그림자가 느껴졌습니다. 명자 씨는 예민하게 딸의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미영아, 신혼여행 어땠니? 재미있었어? 네, 엄마, 좋았어요. 하지만 미영이의 대답은 이전과 달리 활기가 없었습니다. 눈빛도 어딘지 모르게 흐려져 있었고 평소보다 말수도 적었습니다. 명자 씨는 뭔가 일이 있었음을 직감했지만 신혼 초기라 조심스럽게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미영 씨는 신혼여행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준호 씨는 신혼여행 때부터 미영이에게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행 경비가 많이 든다며 미영이를 탓했고 명자 씨가 준비해준 혼수에 대해서도 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미영아, 다른 사람들은 신혼여행을 몇 주씩 가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짧게 가야 해? 준호 씨, 저희 형편에 맞춰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도 좋은 추억 만들어요. 형편? 네 엄마가 좀 더 준비해줬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사위는 처가에 대한 불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더 큰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사위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모든 책임을 아내에게 전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아,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것도 다 네 탓이야. 너가 살림을 제대로 못해서 돈이 이렇게 나가는 거라고. 사위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자신의 경제적 무능력을 아내에게 돌리는 전형적인 무책임한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준호 씨,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저는 최대한 절약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미영이는 당황하며 남편을 달래려 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이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던 준호 씨였기에 미영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절약? 이게 절약이야? 네 엄마한테 가서 돈이라도 얻어와. 우리 집안은 이미 다 털어서 없어. 준호 씨는 자신의 무능력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처가에서 돈을 얻어오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명자 씨를 모독하는 발언이기도 했습니다. 준호 씨, 우리 엄마는 여유가 없으셔서. 그리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미영이는 어머니를 보호하려 했지만 준호 씨의 반응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그럼 네가 나가서 일이라도 해. 집에서 빈둥거리지 말고. 미영 씨는 혹여나 명자 씨가 이런 일을 알게 되지 않을까 걱정만 되었습니다. 자신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하며 하루하루 버티던 어느 날 예상했던 일이 현실이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오랜만에 명자 씨의 집으로 간 미영 씨의 표정이 좋지 않자 명자 씨는 미영 씨 옆에 앉아 조용히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영아, 집에서 무슨 일 있니?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명자 씨는 딸을 조심스럽게 불러 안부를 물었습니다. 딸의 변화된 모습이 너무 걱정되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그냥 신혼 적응 기간이니까 조금 힘들 뿐이에요. 미영이는 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사실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명자 씨의 예리한 눈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준호가 너한테 함부로 하는 건 아니지?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언제든 엄마한테 얘기해. 명자 씨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정말 괜찮아요. 미영이는 여전히 남편을 감싸려 했습니다. 결혼 생활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고 어머니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준호 씨는 명자 씨와 처가 식구들을 점점 더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도 성의 없는 태도로 일관했고 때로는 아예 참석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또 처가에 가야 해. 나는 바빠서 못 가겠어. 미영이 혼자 가. 준호 씨는 처가 방문을 귀찮아하며 거부했습니다. 준호 씨, 우리 엄마가 얼마나 애써서 음식을 준비하시는데. 한 번만 같이 가줘요. 미영 씨는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알고 있었기에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네 엄마 눈치를 봐야 해? 나는 정말 싫다고. 준호 씨의 말에는 처가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미영이는 남편을 설득하려 했지만 준호 씨는 더욱 완강했습니다. 가족? 내 가족은 내 부모님이야. 네 엄마는 남이고. 준호 씨의 매정한 말에 미영이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결국 미영이는 혼자 친정에 갔고 명자 씨는 딸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미영아, 준호는 왜 안 왔니? 바빠서 다음에 올게요. 미영이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고 명자 씨는 이런 딸의 모습에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명자 씨는 점점 더 불안해했지만 딸이 상처받을까봐 직접적으로 간섭하지는 못했습니다. 영희 씨가 명자 씨를 위로했습니다. 명자야, 너무 속상해하지 마. 미영이도 이제 어른이고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할 거야. 그래도 영희야, 내 눈에는 사위가 점점 더 이상해 보여. 미영이한테 함부로 하는 것 같고. 명자 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걱정이 배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예감이 틀렸기를 바랬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미영이한테 한번 진지하게 물어봐. 정말 괜찮은지. 영희 씨도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영 씨는 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집안의 문제들을 계속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가족에게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소영이라는 예쁜 손녀의 탄생이었습니다. 우리 소영이 정말 예쁘다. 할머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명자 씨는 손녀를 안고 행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걱정과 불안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소영이 때문에 정말 행복해요. 이제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질 것 같아요. 미영이도 아이를 낳은 후 잠시나마 행복을 느꼈습니다. 아이가 있으면 남편도 변할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는 아버지가 된 후에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육아는 전적으로 미영의 몫으로 떠넘기고 자신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아이 우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 네가 알아서 해. 나는 일하느라 바빠. 준호 씨는 신생아인 딸이 우는 것조차 귀찮아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본능이나 책임감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 씨, 소영이는 당신 딸이기도 해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미영이는 산후조리 중인 몸으로 혼자서 육아를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내가 돈 벌어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애 키우는 건 원래 엄마가 하는 거야. 준호 씨는 자신의 역할을 돈 버는 것으로만 한정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된 직장도 없었기에 이마저도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태도를 보면서 명자 씨는 점점 더 분노가 쌓여갔습니다. 손녀를 향한 사랑은 크지만 사위에 대한 실망감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준호 씨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가 다니던 작은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실직하게 되었고 개인적으로 시도했던 사업마저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몰린 준호 씨의 성격은 더욱 난폭해졌습니다. 준호 씨는 실직 후 집에서 빈둥거리는 시간이 많아졌고 그럴 때마다 미영이에게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아내 탓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게 다 누구 때문인지 알아? 네가 복이 없어서 우리 집안이 망한 거야. 준호 씨는 자신의 무능력을 아내의 탓으로 돌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준호 씨, 그런 식으로 말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함께 힘내봐요. 미영이는 여전히 남편을 달래려 했지만 준호 씨의 반응은 점점 더 공격적이 되어갔습니다. 술에 의존하는 빈도도 점점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친구들과 어울려 마시는 정도였지만 점차 혼자서도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하면 미영이에게 언어폭력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준호 씨가 평소보다 더 많이 취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다 네 탓이야. 내가 운이 없어서 우리 집안이 이 모양이 된 거라고. 네 엄마도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준호 씨의 목소리는 술 냄새와 함께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술로 인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빛은 흐릿했습니다. 준호 씨, 제발 술 좀 그만하세요. 소영이가 무서워해요. 미영이는 갓돌이 지난 딸을 품에 안고 남편을 달래려 했습니다. 어린 소영이는 아버지의 큰 소리에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영이, 그것도 네가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맨날 울기만 하잖아. 사위는 자신의 딸조차 제대로 된 애정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우는 것조차 아내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미영이는 견디다 못해 어머니에게 상황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숨겨왔던 일들을 조금씩 얘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엄마, 준호 씨가 요즘 너무 달라졌어요. 술만 마시면 저한테 화를 내고 소영이한테도 관심이 없어요. 미영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감내해왔던 고통이 어머니 앞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그 자식이 너한테 함부로 해? 당장 나오너라. 더 이상 참을 필요 없어. 명자 씨는 딸의 말을 듣자마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동안의 불안감이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아직은 괜찮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요. 소영이 때문에라도. 미영이는 여전히 결혼 생활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린 딸을 위해서라도 가정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미영아, 네가 참는다고 해서 상황이 좋아지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은 점점 더 심해질 거야. 명자 씨는 수십 년간 살아온 경험으로 이런 상황의 끝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폭력은 한 번 시작되면 점점 더 심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집에 놀러와 있었던 영희 씨도 명자 씨의 걱정에 공감했습니다. 명자야, 미영이가 너무 고생하고 있는 것 같아. 한번 진지하게 대화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영희 씨는 오랜 친구의 고민을 함께 나누며 조심스럽게 조언을 건넸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더 이상은 안 되겠어. 미영이와 소영이를 그 집에 둘 수는 없어. 명자 씨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딸이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준호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미영 씨에게 손까지 대기 시작했습니다. 언어폭력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어느 날 밤, 사위가 평소보다 더 많이 취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날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또 다른 사업 실패 소식을 들은 날이었습니다. 미영아, 내가 이렇게 된 게 다 누구 탓인지 알아? 사위는 비틀거리며 집에 들어와 미영 씨를 찾았습니다. 준호 씨, 너무 취했어요. 물이라도 마셔요. 미영이는 남편을 부축하려 했지만 사위는 그녀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 네가 뭔데 나를 불쌍하게 봐. 준호 씨, 조용히 해요. 소영이 자고 있어요. 미영이는 어린 딸이 깰까봐 걱정하며 남편을 달래려 했습니다. 소영이, 그 애도 너 때문에 이렇게 가난하게 자라는 거야. 그때 사위의 손이 미영이의 뺨을 때렸습니다. 갑작스러운 폭력에 미영이는 그대로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준호 씨, 제발 그만해요. 소영이가 보고 있어요. 미영이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말렸지만 사위는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닥쳐. 네가 나한테 대드는 게 문제야. 네 엄마한테 가서 돈이라도 더 얻어와. 사위는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아내와 처가를 모독했습니다. 이때 마침 명자 씨가 손녀를 보러 왔다가 이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명자 씨는 딸이 바닥에 쓰러져 있고 사위가 위협적인 자세로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야, 이 자식아, 우리 미영이한테 뭐 하는 거야? 명자 씨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였지만 딸을 보호하려는 모성 본능 앞에서는 나이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거는... 사위 준호 씨는 갑작스런 명자 씨의 등장에 당황했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지만 장모 앞에서는 어느 정도 정신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무슨... 내 딸한테 손대는 걸 내가 직접 봤는데. 명자 씨는 준호 씨에게 다가가 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미영이의 뺨에 난 붉은 자국을 보자 명자 씨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그냥 실수예요. 미영이는 여전히 남편을 감싸려 했습니다. 하지만 명자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실수? 미영아, 이게 실수야? 당장 짐 싸서 나와.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돼. 명자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딸이 더 이상 이 집에서 폭력에 시달리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부부 문제에 간섭하지 마세요. 명자 씨의 단호한 말에 사위 준호 씨는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명자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간섭? 내 딸이 맞는데 간섭이라고? 너 같은 자식이 우리 미영이를 때릴 자격이 어디 있어? 그날 밤 딸과 손녀는 명자 씨의 집으로 피했습니다. 명자 씨는 딸과 손녀를 자신의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영아, 정말 고생했구나. 엄마가 미안해. 진작에 데려올걸? 명자 씨는 자신이 좀 더 일찍 개입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엄마, 저 때문에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미영이는 어머니 품에서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펑펑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미영 씨는 여전히 결혼 생활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엄마, 한 번 더 기회를 줘볼까요? 준호 씨도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미영이는 남편이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미영아, 정신 차려. 사람은 절대 안 변해. 네가 계속 참기만 하면 더 심해질 거야. 명자 씨는 딸에게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했습니다. 명자 말이 맞아. 미영아, 폭력은 한 번 시작되면 계속 반복돼. 소영이를 생각해서라도 결정을 내려야 해. 영희 씨도 심각한 표정으로 미영이를 설득했습니다. 며칠 동안 명자 씨 집에서 지내면서 미영 씨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 소영이가 평화롭게 잠든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에게 어떤 환경을 제공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미영 씨의 고민과는 달리 준호 씨는 예상외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며칠 후 갑자기 명자 씨 집에 나타나서 이혼을 요구한 것입니다. 사위가 명자 씨 집 문 앞에 나타났을 때 명자 씨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미영이 좀 만나게 해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할 말 없어. 돌아가. 명자 씨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제발요. 어머니,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결국 미영이가 나와서 사위를 만났습니다. 미영아, 우리 이혼하자. 나는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겠어. 사위의 갑작스러운 이혼 요구에 미영이는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미영이는 남편의 일방적인 요구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성격이 안 맞아.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어. 사위의 충격적인 고백에 명자 씨는 완전히 분노했습니다. 뭐라고? 이 파렴치한 놈이? 외도까지 하고 있었다고? 명자 씨는 사위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딸을 폭행하는 것도 모자라 외도까지 하고 있었다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저희 부부 문제예요. 간섭하지 마세요. 준호 씨는 여전히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간섭? 내 딸과 손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간섭이라고? 당장 꺼져. 명자 씨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준호 씨는 더욱 충격적인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소영이 양육권도 포기할게요. 저는 아이 키울 여건이 안 되니까 미영이가 데리고 살라고 해주세요. 준호 씨는 자신의 친딸에 대한 책임마저 완전히 포기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위의 말에 놀란 딸이 안방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준호 씨, 소영이는 당신 딸이에요. 어떻게 그런 말을. 미영이는 남편의 무책임함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양육비는 줄 수 없어. 내 형편이 어려우니까 알아서 키워. 사위는 아버지로서의 모든 책임을 거부했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놈을 봤나? 책임감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거야. 명자 씨는 사위의 무책임함에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면접 교섭권도 필요 없어. 난 아이와 만날 생각도 없으니까. 사위는 아예 딸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준호 씨, 어떻게 그런 말을. 미영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연락하지 마. 나도 연락 안 할 테니까. 이렇게 말을 남기고 준호 씨는 정말로 모든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딸과 명자 씨 그리고 어린 소영이는 큰 상처를 받았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미영아, 이제 우리끼리라도 잘 살아보자. 엄마가 있잖아. 명자 씨는 딸을 위로하며 앞으로의 다짐을 했습니다. 네, 엄마, 소영이와 함께 새로 시작해 볼게요. 미영이도 어머니의 든든한 지지에 힘을 얻었습니다. 명자야, 미영아, 힘들겠지만 틀림없이 더 좋은 날이 올 거야.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영희 씨도 친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했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사위가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고 하니 복잡할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미영이의 마음에는 큰 상처가 남았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바보였나 봐요. 그 사람을 왜 그렇게 믿었을까요? 미영이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했습니다. 미영아, 네가 바보가 아니야. 착한 거지? 하지만 이제는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 명자 씨는 딸을 위로하면서 미영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혼 후 딸과 손녀는 명자 씨의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세 식구가 함께 생활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명자 씨는 딸과 손녀를 위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명자 씨는 평생 모은 적금을 해약해서 딸과 손녀의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노후를 위해 모은 돈이었지만 가족이 더 중요했습니다. 미영아,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가 살아있는 한 너희 모녀가 굶을 일은 없어. 명자 씨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딸과 손녀를 지키겠다는 어머니의 각오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 선택해서 이런 짐까지 지우게 되었네요. 미영이는 어머니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어머니까지 고생시키게 된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소영이는 우리 가족의 소중한 구성원이고 너는 내 딸이잖아. 당연한 거야. 명자 씨는 딸의 자책하는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그리고 명자 씨의 친구 영희 씨도 이 시기에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40년 넘는 우정으로 맺어진 친구였기에 명자 씨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려 했습니다. 미영아, 지금은 힘들겠지만 이것도 다 지나갈 거야. 네가 이렇게 착하고 능력 있는데 틀림없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영희 씨는 미영이를 격려하며 실질적인 도움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영희 이모, 감사해요. 이모와 엄마가 있어서 정말 든든해요.
미영이는 어머니와 이모의 지지에 감사하며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 우리끼리라도 힘을 합치면 못할 게 뭐 있어? 명자 씨는 가족의 단합을 강조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이는 처음에는 일반적인 취업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소영이를 돌보면서 정규직으로 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보육시설에 맡기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컸고 명자 씨 혼자 손녀를 돌보기에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며칠간 고민한 끝에 미영이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온라인 쇼핑몰 창업에 대한 정보들이 많았습니다. 엄마, 저 집에서 작은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온라인으로 옷을 판매하는 거예요. 미영이는 조심스럽게 어머니에게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 명자 씨는 딸의 의지를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감사해요. 엄마,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서 천천히 키워볼게요. 미영이는 어머니의 격려에 힘을 얻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명자 씨는 딸의 사업을 위해 자신의 적금을 해약해서 초기 자본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거 가져가 네 사업 시작 자금으로 써. 명자 씨는 통장을 딸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인데 어떻게 받아요? 미영이는 어머니의 희생에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돈을 모은 이유가 뭐겠어? 내 딸과 손녀가 잘 살라고 모은 거지. 이럴 때 쓰는 거야. 명자 씨의 목소리에는 딸에 대한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꼭 성공해서 이 은혜를 갚을게요. 미영이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작은 규모로 시작했습니다. 집 한편에 작은 공간을 마련해서 옷을 정리하고 포장하며 밤늦게까지 주문 처리를 했습니다. 명자 씨도 딸을 돕기 위해 포장 작업을 도왔습니다. 첫 주문이 들어왔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오늘 주문이 10개나 들어왔어요. 미영이는 신나서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정말 우리 미영이 대단하다. 이제 시작인데 벌써 이 정도라니. 명자 씨도 딸의 성공에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시장은 경쟁이 치열했고 초기에는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반품이나 교환 요청도 잦았고 고객 클레임 처리도 쉽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번 달은 적자예요. 괜찮을까요? 미영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미영아, 사업이라는 게 처음부터 수익이 나는 건 아니야. 조금만 더 참고 견뎌보자. 명자 씨는 딸을 격려하며 포기하지 말라고 다독여 주었습니다. 맞아. 미영아, 처음에는 다들 그래.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해봐. 영희 씨도 친구의 딸을 응원했습니다. 명자 씨는 딸이 포기하지 않도록 계속 격려해 주었고 때로는 직접 온라인 쇼핑몰 운영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젊은 시절 옷 만드는 일을 했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미영아, 이 옷은 어떤 고객에게 어울릴지 엄마가 생각해 볼게. 명자 씨는 옷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딸에게 조언했습니다. 엄마도 이런 일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미영이는 어머니의 새로운 모습에 놀랐습니다. 젊었을 때 옷 만드는 일을 했었거든. 어떤 옷이 잘 팔릴지 대충 눈에 보여. 명자 씨는 자신의 경험을 딸과 나누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모녀가 힘을 합쳐 사업을 운영하면서 점점 매출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들의 만족도도 높아졌고 재주문율도 증가했습니다. 엄마, 이번 달 매출이 지난달의 2배예요. 미영이는 기쁜 소식을 어머니에게 전했습니다. 정말 우리 미영이 정말 대단해졌다. 명자 씨는 딸의 성장에 뿌듯해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환점은 김미영이 독특한 아이디어를 낸 때였습니다. 엄마, 저는 단순히 옷을 파는 것보다는 스타일링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면 어떨까 해요. 미영이는 차별화된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스타일링 서비스? 명자 씨는 딸의 아이디어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고객의 체형이나 취향에 맞춰서 옷을 추천해주고 코디네이션까지 제안하는 거예요. 미영이는 자신의 계획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그럼 더 많은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겠네. 명자 씨는 딸의 아이디어를 적극 지지했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대박이었습니다.
개인 맞춤형 스타일링 서비스가 입소문을 타면서 주문이 폭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들은 단순히 옷을 사는 것을 넘어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엄마, 오늘 하루 주문이 100개가 넘어요. 미영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100개? 정말이야? 이제 우리도 제대로 된 사업자가 된 거네. 명자 씨는 딸의 성공에 감격했습니다. 명자야, 미영이 정말 대단하다. 이제 걱정 없겠어. 영희 씨도 친구 가족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미영이의 사업은 예상을 뛰어넘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개인 맞춤형 스타일링 서비스가 인기를 끌면서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고 주문량이 늘어나자 직원도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르바이트생 1명으로 시작했지만 6년이라는 시간이 흐르자 정직원까지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시작한 작은 사업이 이제는 제대로 된 회사로 성장한 것입니다. 엄마, 이제 사무실을 따로 얻어야 할 것 같아요. 집에서는 감당이 안 돼요. 미영이는 어머니에게 사업 확장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우리 미영이가 이렇게 큰 사업가가 되다니 엄마는 정말 자랑스러워. 명자 씨는 딸의 성공에 감격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미영이는 지역에 성공한 여성 사업가로 인정받기 시작했고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지역 신문에 큰 기사로 소개되었고 지역 방송에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지역신문에서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해요. 미영이는 신기한 표정으로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미영이가 이제 유명인이 되었네. 인터뷰할 때 엄마 자랑도 좀 해줘. 명자 씨는 딸의 성공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엄마, 친구들이 우리 엄마가 TV에 나왔다고 자랑하고 다녀요. 소영이도 엄마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제 명자 씨와 딸, 손녀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명자 씨는 딸의 성공을 보며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람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영아, 정말 고생 많았어. 그때 포기하지 않길 잘했지? 명자 씨는 딸을 바라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옆에서 응원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중간에 포기했을 거예요. 미영이는 어머니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다 네 노력의 결과야. 엄마는 그냥 옆에서 지켜본 것뿐이야. 명자 씨는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딸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영희 씨도 친구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명자야, 정말 축하해? 미영이가 이렇게 성공할 줄 누가 알았겠어? 영희 씨는 오랜 친구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영희야, 그때 네가 옆에서 힘이 되어줘서 정말 고마웠어. 명자 씨는 친구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뭘 그런 걸로, 우리 사이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영희 씨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감감무소식이던 준호 씨가 갑자기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미영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받아보니 준호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준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미영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그 자식이 지금까지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명자 씨는 즉시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다시 만나자고 하네요. 그동안 많이 후회했다고. 미영이는 복잡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후회? 지금 와서 후회가 무슨 소용이야? 그때는 왜 그랬어? 명자 씨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미영이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위에 대한 분노가 올라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손녀딸의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이기도 한 준호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소영이 아빠인데 한번 만나볼까요? 미영이는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미영아, 정신 차려. 그 사람이 왜 지금 나타났는지 생각해봐. 명자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십 년간 살아온 경험으로 전 사위의 진짜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전 사위는 김미영의 성공 소식을 우연히 듣고는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지역 신문에 난 기사를 보고
미영이의 사업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준호 씨는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미영아, 나 준호야.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준호 씨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말을? 미영이는 당황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나 정말 많이 후회하고 있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소영이도 아빠가 필요하잖아. 준호 씨는 계속해서 재결합을 제안했습니다. 미영이가 이 전화를 받는 모습을 본 명자 씨는 즉시 개입했습니다. 미영아, 전화 끊어. 그 사람 말 듣지 마. 명자 씨는 딸의 팔을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일단 무슨 말인지 들어보자고요. 미영이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들을 거 뭐 있어? 뻔하잖아. 네가 성공했다는 소식 듣고 다시 붙어보려는 거야? 명자 씨는 준호 씨의 의도를 정확히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했고 심지어 미영이의 사무실 앞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퇴근 시간 미영이가 사무실에서 나오는데 준호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영아, 제발 한 번만 만나줘. 내가 정말 달라졌어. 준호 씨는 간절한 표정으로 미영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준호 씨,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시면 곤란해요. 미영이는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는 정말 후회하고 있어. 그때 내가 미쳤었던 것 같아. 우리 다시 가족이 될 수 없을까? 준호 씨는 눈물까지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준호 씨, 이미 다 끝난 일이에요. 이제 와서. 미영이는 마음이 흔들렸지만 어머니의 말을 떠올리며 거리를 두려 했습니다. 그날 저녁 명자 씨는 영희 씨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영희야, 그 자식이 다시 나타났어. 명자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진짜? 지금 와서? 영희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응. 미영이 사업이 잘 된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붙어보려는 거야? 그럴 줄 알았어. 명자야, 미영이가 흔들리지 않도록 잘 지켜봐야겠어. 영희 씨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했습니다. 당연하지. 절대로 그 자식 꼬임에 넘어가게 둘 수 없어. 명자 씨는 확고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사위는 점점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꽃을 보내기도 하고 선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손녀에게까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어느 날 소영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손녀 앞에 준호 씨가 나타났습니다. 소영아, 아빠야.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박준호는 딸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아빠? 아빠가 누구세요? 소영이는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헤어졌기 때문입니다. 소영아, 아빠가 그동안 어디 갔었는데 이제 돌아왔어. 박준호는 딸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저는 할머니와 엄마와 살아요. 모르는 아저씨는 말 걸지 말라고 엄마가 그랬어요. 소영이는 경계심을 보이며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이 상황을 알게 된 명자 씨는 완전히 분노했습니다. 뭐라고? 그 자식이 소영이한테까지 접근했어? 명자 씨는 준호 씨의 행동의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엄마, 소영이가 혼란스러워해요. 아빠가 누구냐고 계속 물어봐요. 미영이는 딸의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미영아, 이제 정말 선을 그어야 해.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둘 수는 없어. 명자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명자 씨는 미영이를 불러 앉히고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미영아, 엄마 말 좀 들어봐. 그 사람이 왜 지금 나타났는지 정말 모르겠니? 명자 씨는 딸을 마주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혹시 정말로 후회하고 있는 건 아닐까? 미영이는 여전히 준호 씨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영아, 정신 차려. 그 사람이 너희가 어려울 때는 어디 있었어? 소영이가 아픈 적도 있었고 네가 밤새 일할 때도 있었는데 그때는 왜 안 나타났어? 명자 씨는 과거의 상황들을 하나하나 상기시켰습니다. 그건 그래도 이제라도 돌아온 거잖아요. 미영이는 여전히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제라도 미영아, 그 사람은 네가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타난 거야. 만약 네가 계속 어려웠다면 절대 돌아오지 않았을 거야. 명자 씨는 현실을 직시하라고 딸에게 말했습니다. 최영희 씨도 명자 씨의 편에서 미영이를 설득했습니다.
미영아, 그래 엄마 말이 맞아. 진짜 후회하는 사람이라면 네가 어려울 때 나타났어야지. 영희 씨도 심각한 표정으로 미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도 소영이 아빠인데. 미영이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소영이 아빠? 아빠 노릇한 적이 있어? 기저귀 한 번 갈아준 적 있어? 밤에 아이 우는데 깨서 달래준 적 있어? 영희 씨는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맞아. 미영아, 그 사람은 아빠가 아니야. 그냥 정자 제공자일 뿐이야. 진짜 아빠는 책임감 있게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야. 명자 씨는 더욱 강하게 말했습니다. 명자 씨는 과거의 일들을 하나하나 미영에게 상기시켰습니다. 미영아, 기억나니? 소영이가 태어났을 때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 명자 씨는 딸에게 물었습니다. 아이 우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고. 미영이는 과거를 떠올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리고 네가 산후조리 할 때는? 명자 씨는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혼자서 다 하라고. 미영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네가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는? 혼자 가라고. 자기는 바쁘다고. 이혼할 때는 뭐라고 했어? 양육비도 못 주겠고 아이도 만나지 않겠다고. 이렇게 과거의 일들을 하나씩 떠올리자 김미영도 점점 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순진했나 봐요. 미영이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순진한 게 아니라 착한 거야. 하지만 착한 것과 바보는 다른 거야. 명자 씨는 딸을 위로하면서도 현실을 직시하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사위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명자 씨의 집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문 앞에서 벨을 누르며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준호입니다. 잠깐만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명자 씨는 문을 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할 말 없어. 돌아가. 명자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사위는 문 앞에서 계속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명자 씨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결국 사위는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준호 씨는 미영이의 사무실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미영아, 내가 이렇게 찾아왔는데 왜 만나주지 않는 거야? 사위는 사무실 앞에서 미영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 저는 지금 만날 생각이 없어요. 미영이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소영이는? 소영이도 아빠가 필요하잖아. 박준호는 딸을 핑계로 내세웠습니다. 소영이는 지금까지 아빠 없이도 잘 자랐어요. 미영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영아, 솔직히 말하면 나도 네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어. 내가 아는 사람들도 많고. 박준호는 결국 자신의 진짜 속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때 마침 미영이가 걱정되어 데리러 온 명자 씨가 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사위의 말을 들은 명자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도움? 네가 우리한테 무슨 도움을 준다고? 명자 씨는 준호 씨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철없었습니다. 준호 씨는 명자 씨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철 없었다고? 너는 철이 없는 게 아니라 양심이 없는 거야. 명자 씨는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준호 씨는 계속해서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바뀌었다고? 뭐가 바뀌었는데? 미영이가 성공했다는 소식 듣고 달려온 거 말고 뭐가 바뀌었어? 명자 씨는 핵심을 찔렀습니다. 준호 씨는 명자 씨의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명자 씨는 계속해서 따졌습니다. 너 그동안 뭐 하고 살았어? 소영이 생각은 한 번이라도 해봤어? 명자 씨의 질문에 사위는 우물우물했습니다. 그건 제 사정이 어려워서. 사위는 핑계를 대려 했습니다. 사정이 어려워서? 그럼 지금은 사정이 좋아졌나? 명자 씨는 더욱 날카롭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사위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뭐야? 솔직히 말해봐. 미영이 사업이 망했다면 지금 여기 나타났겠어? 명자 씨의 질문에 사위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명자 씨는 더욱 날카롭게 몰아붙였습니다. 너 지금까지 소영이한테 용돈 한 번이라도 보낸 적 있어? 생일 선물 한 번이라도 보낸 적 있어? 그건. 준호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생활비는, 양육비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데 지금 와서 아빠 행세하겠다고?
명자 씨는 계속해서 추궁했습니다. 명자 씨의 말에 조금의 망설임이 남아있던 미영이도 이제 확실히 정신이 들었습니다. 준호 씨, 이제 그만 가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잘 살았고 앞으로도 잘 살 거예요. 미영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영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준호 씨는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기회는 이미 다 드렸어요. 그때 당신이 저희를 버리고 갔잖아요. 미영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명자 씨가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야, 박준호, 이제 그만 우리 가족한테 접근하지 마. 한 번 더 나타나면 그때는 가만히 안 둘 거야. 명자 씨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심하시는 거 아니에요? 준호 씨는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심해? 네가 우리한테 한 짓이 심한 거야. 당장 꺼져. 명자 씨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는 마지막으로 딸에 대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 소영이라도. 준호 씨는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소영이는 네가 포기한 거야? 이제 와서 아빠 행세하지 마. 명자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준호 씨, 정말 소영이를 생각한다면 이제 나타나지 마세요. 소영이가 혼란스러워해요. 미영이도 딸을 위해 단호한 입장을 표했습니다. 그 후로 준호 씨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명자 씨의 단호한 태도와 미영이의 확고한 의지 앞에서 더 이상 접근할 수 없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명자 씨와 미영이, 소영이는 다시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며칠 후 소영이가 명자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그 아저씨 왜 자꾸 아빠라고 그랬어요? 소영이는 순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소영아, 그냥 이상한 아저씨였어. 우리 소영이한테는 할머니와 엄마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명자 씨는 손녀를 안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네, 할머니. 저는 할머니와 엄마가 최고예요. 소영이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영이도 이제 완전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엄마, 그때 엄마가 말려주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미영이는 어머니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다행히 정신 차렸네.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 명자 씨는 딸의 깨달음에 안도했습니다. 맞아. 미영아, 사람은 쉽게 안 변해. 특히 그런 이기적인 사람은 더더욱. 영희 씨도 동의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우리끼리 잘 살자. 명자 씨는 가족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표했습니다. 몇 달 후 미영이의 사업은 더욱 번창했고 소영이는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명자 씨는 딸과 손녀의 성장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미영아, 정말 잘했어. 그때 그 사람한테 넘어가지 않아서. 명자 씨는 딸의 현명한 선택을 칭찬했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정신 차리게 해주셔서. 미영이는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행복해. 그 사람 없이도 이렇게 잘 살 수 있잖아. 명자 씨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저는 우리 가족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소영이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소영이도 최고야. 명자 씨는 손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영희 씨도 친구 가족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명자야, 정말 잘 해결됐다. 미영이도 이제 확실히 정신 차린 것 같고. 영희 씨는 친구의 지혜로운 대응을 칭찬했습니다. 응, 이제는 정말 걱정 없어.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았으니까. 명자 씨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명자 씨는 자신의 지혜와 강인함으로 가족을 지켜낸 것입니다. 미영아, 기억해둬. 진짜 가족은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들이야. 명자 씨는 딸에게 인생의 교훈을 전했습니다. 네, 엄마, 절대 잊지 않을게요. 미영이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저도 커서 할머니와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될 거예요. 소영이도 할머니와 엄마를 닮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래, 우리 소영이. 할머니가 널 그렇게 키워줄게.